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극적으로 꺾고 아시안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대표팀은 이번 주 토요일 호주와 8강에서 격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대신 신속한 배상과 지원 계획을 발표했는데 유족들은 돈으로 희생자를 모욕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2.3%로 소폭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적기에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더 싼 금리를 찾아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늘부터 전세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면서 서민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받은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에 대해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전국이 온화하지만 오늘도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출근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어는 비가 내리며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2요구안을 제거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 거부권이자 법안으로는 9번째 행사입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정부가 제2요구안을 의결하자 유가족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정부 청사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진상규명 없는 지원은 필요 없다며 정부의 보상 방안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경찰이 한데 뒤엉켰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제2요구안, 다시 말해 거부안이 의결되자 분노한 유족들이 정부 서울청사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우리가 무슨 폭풍을 했어? 유족과 법률 대리인 측은 정부가 특별법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원하더라도 영장은 검찰과 법원을 거치게 되어 있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하도록 하는 등 중립성도 보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이 조사위 위원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던 조항 또한 정부 요구를 받아들여 삭제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진상조사는 특별수사본부 수사 등을 통해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는 말에 대해서도 참사의 원인이 아니라 현상만 밝혔다며 실제 참사가 벌어진 이유를 알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진상규명 없는 지원은 거부하겠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국무총리 산하 피해자지원위원회 보상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진상규명의 책임을 외면하면서 돈으로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가? 참담함을 넘어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유족들은 특별법이 재의결 절차를 거치는 만큼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법안 가결을 위해 끝까지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여야가 다음 달 19일부터 29일까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19일에 개회식 그리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마지막 날인 29일에 열기로 가닥이 잡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여야는 선거제 개편안과 쌍특검법 재표결 시기 등을 아직 합의하지 못했는데 29일 본회의 때 이들 안건이 다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임 대변인은 2월 2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1일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힘을 합쳐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거듭 협력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의 화해 분위기를 겨냥한 듯 민주당은 당무 개입으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윤 대통령과 비서실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회동 직후 개인 일정을 소화하러 갔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음 날엔 당사로 정상 출근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꺼내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한 위원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통령님과 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님과 제가 힘을 합쳐서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 민생이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기류와 보조를 맞춘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20년 지기 윤 대통령과의 확전은 피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 갈등의 불씨가 됐던 현안에 대한 입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말을 아끼긴 했지만 공천은 당이 한다는 것과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생각은 변함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 공청회 전달이 안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제 생각은 분명하고 제 생각은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 있죠. 당정 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진 않았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 이슈를 총선 화두로 띄우려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를 요구한 건 당무와 총선에 개입해 정치 중립 의무를 어긴 거라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경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오늘 고발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 운동을 이어가는 등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까지 묶어 쌍끌이 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함정 취재에 의한 정치 공작이라고 방어하고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가 계속 언급되는 게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그래서 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한번 털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인지도 높은 여야 인사들이 이른바 서울 한강벨트에서 잇따라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선 야당이 압승했지만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에선 여당이 이긴 곳들이라서 승부 예측이 힘든 핵심 격전지로 꼽힙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까지 70여일 남은 데다 거대 양당의 공천 심사 결과도 아직 나오기 전이지만 경쟁의 막은 벌써 올랐습니다. 서울 마포와 용산, 성동, 광진, 동작 등 5개 자치구에 9개 지역구가 몰린 한강벨트가 특히 뜨겁습니다. 서초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중구 성동구 갑에 86그룹 대표주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서자 4월 10일 날 이 윤석열 정부의 이 전혀 기조를 수정할 생각이 1도 없는 이 정부의 폭주를 힘으로 멈춰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 국민의힘에선 윤희숙 전 의원이 맞불을 놓으면서 이른바 운동권 대 경제통 대결 분위기가 일찌감치 조성됐습니다. 과거를 짚고 과거의 시대를 보내버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생각의 전쟁을 국민들 앞에서 아주 멋있게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버티고 있는 바로 옆 중구 성동구 을 지역은 더 치열합니다. 같은 당에서 정호준 전 의원이 내부 경쟁자로 나섰고 여당에선 부산 지역구를 포기한 삼선의 하태경 의원과 이해훈 전 의원 그리고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사표를 냈습니다. 광진을에선 지난 총선에서 고민정 의원에게 패해 쓴잔을 마신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좌했던 오신환 전 의원이 대리 서력을 벼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지도 높은 인사들의 도전이 잇따르는 건 한강벨트가 이번 총선에 희비를 가를 주요 승부처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수도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 인근 지역에서 먼저 승기를 잡으면 수도권 전반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서입니다. 여야 모두 해볼 만한 곳이란 전략적 판단도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이 압승한 지난 총선 때는 9곳 중 8곳을 민주당이 차지했지만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 지방선거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유권자의 마음을 누가 더 얻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한창 진행 중인 공천 심사가 끝나야 여야 주자들의 최종 대진표는 확정됩니다. 한강벨트를 놓고 뺏으려는 쪽과 지키려는 측의 공방전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 만큼 링에 오를 선수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가 3.1% 성장할 것이라며 연착륙 가능성을 크게 봤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2.3%로 소폭 올렸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3%로 내다봤습니다. 석 달 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했습니다. OECD 전망치와 같고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 성장률 상향 조정은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 덕입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 성장률은 2.5%, 중국도 5.2%에 이르렀습니다. We expect that resilience to continue into 2024. At the same time, inflation is coming down. Labor markets continue to be resilient. IMF는 세계 경제 경착륙 가능성이 작아졌다며 올해 미국과 중국 경제 성장률을 석 달 전 전망치보다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은 0.6%포인트 상향한 2.1%, 중국도 0.4%포인트 상향한 4.6%를 전망했습니다. 반면 독일이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올해도 0.5% 성장에 그치는 등 유로존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성장세를 이끌었던 엔화 약세와 보복 소비가 정상화되면서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봤습니다. This resilience with growth hovering around 3%, both last year and expected over the medium term, that's much lower than previous kind of global average growth rates, which were about 3.8%. IMF는 다만 적기에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여력 확충과 구조 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홍콩 H지수 주가 연계증권의 대규모 손실 사태, 시중은행들이 ELS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피해자들은 상품 판매 은행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국회 소통관 로비에 갈색 서류 봉투 더미가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다. 홍콩 H지수 ELS 피해자 모임이 국회의원들에게 보내는 탄원서입니다. 3년 전 이맘때 12,000선 고점을 찍고 최근 5,000선 안팎까지 미끄러진 홍콩 H지수. 만기 도래와 함께 반토막 이상 손실을 보게 된 가입자들은 은행의 책임을 엄히 물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금융소비자들에게 ELS 가입을 유도하면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다. 원금 손실 날 일 없다. 금리는 높고 안전한 상품이다. 와 같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들 기만했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나아가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도 따져봐야 한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암행점검을 매년 하고 있지만 파생상품에 대한 암행점검은 딱 한 번인 것으로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과연 금융당국의 책임은 없느냐. 주가 연계증권 ELS는 이처럼 주가나 지수 움직임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고위험 상품인 만큼 애초 은행이 판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루 앞서 국회 정무위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왔고 금융당국 수장들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사 결과 봐서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하겠습니다. 시중은행들도 자체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미 지난해 홍콩 ELS 판매를 중단한 데 이어 ELS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잇따라 발표한 겁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의 경우 최근 고공행진하며 제2의 홍콩 ELS 사태를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2019년 파생 결합펀드 사태 당시 은행 요구로 글로벌 5대 지수 ELS 판매를 열어두었던 것이 또 다른 손실 사태를 맞으며 원점 검토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온라인으로 더 싼 금리를 찾아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늘부터 전세 대출에도 적용됩니다.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면서 서민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전세 대출도 온라인에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시중은행이 만든 앱을 통해 금리를 비교한 뒤 기존보다 더 싼 신규 대출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에만 적용됩니다. 또 전세 대출을 받은 지 석 달이 지나야 하고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연체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고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서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이 2분의 1이 도과한 이후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낮은 금리로 갈아타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먼저 시행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갈아타기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신청액은 14영업일 만에 3조 원에 육박하고 지난해 5월 말 시작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규모는 2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승인액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이자율이 평균 1.6%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물가도 많이 상승을 하는데 이자가 좀 단 1%, 0.1%라도 좀 내려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갈아타기 흥행으로 은행권 대출금리 경쟁이 치열해져 서민 이자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홈쇼핑이나 케이블 TV 업체의 고객센터 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업체가 직원들의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떼먹고 잠적했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300명 넘는 상담원들의 임금 체불 사태가 우려됩니다. 제보는 Y,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이블 TV 업체 고객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는 반정민 씨. 난데없이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반 씨가 소속된 용역업체가 보험료를 몇 달째 내지 않은 겁니다. 여러 차례 항의에도 납부를 미루던 업체 대표는 최근 잠적했고 실종 신고까지 접수됐습니다. 고객센터를 맡은 업체가 바뀌면서 기존 업체와 고용계약도 끝났는데 5년 동안 일한 퇴직금 1,600만 원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퇴직금이라는 게 어떤 분한테는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진짜 큰 돈이거든요, 그거. 체불임금을 최대 700만 원까지 정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 제도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대표가 잠적해 못 받은 월급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길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민사소송뿐입니다. 그 소송용 확인서라도 받을 수 있게끔 근로감독관님한테 요구를 해서 그걸 받고 그거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는 방법이 지금은 최선인 것 같거든요. 이 업체는 유명 홈쇼핑과 케이블 TV 업체 등 전국 각지에서 고객센터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소속 상담원만 300명이 넘는데 도급 계약이 끝나면 이들도 업체를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역시 퇴직금을 받을 길이 없어 자칫 수십억 원 규모 체불 피해도 우려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차례로 계약이 끝나면서 광주와 대구 등 곳곳에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말 정도 되면은 전부 다 이제 계약이 종료가 돼서 더 나올 예정이고요. 그러면은 최소 300명 이상이 이제 퇴직금 미지급 관련하고 연금 관련으로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요.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잠적한 대표를 찾는 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근처 하천이나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야 합니다. 이때 물이 얼거나 담수지 거리가 멀다면 산불 현장 근처에 설치할 수 있는 이동식 담수조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산불 진화 훈련 현장을 안동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불 진화용 헬기 한 대가 축구장으로 진입합니다. 고도를 낮춰 한가운데 설치된 대형 물통으로 다가가 물을 끌어올립니다. 산불 현장 근처에 이동식 저수조를 설치해 산불을 끄는 모의 훈련입니다. 근처에 적절한 담수지가 없을 때 사용하는 4만 리터짜리 이동식 저수조입니다. 산림청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는 헬기로는 모두 13차례 담수가 가능합니다.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근처에서 물을 끌어와야 하지만 물이 어는 추운 겨울에는 하천이나 저수지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주요 담수지로 한강이 있긴 하지만
지난해 인왕산 화재처럼 담수지와 거리가 멀 경우 대응이 어렵습니다. 또 한강이나 작은 하천에는 가까이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어 인간 피해 우려로 헬기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담수지가 마땅치 않을 때 현장 가까이에 설치된 이동식 저수조는 물을 뿌린 뒤 다시 담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동식 저수조를 소방차 또 물차가 계속 공급하면 이거는 산불이 끝날 때까지 가까운 위치에서 헬기가 담수를 해서 진화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산불 진화에 필수적인 장비입니다. 이동식 저수조는 실제 산불 현장에도 이미 활약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울진화재 당시에는 근처에 저수지가 있었지만 공간이 비좁은 탓에 헬기가 공중에서 대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림청은 당시 현장 인근에 이동식 저수조 7개를 설치하는 등 헬기들이 물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진화 효율을 높였습니다. 현재 산림청과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 저수조는 모두 77개. 산림청은 이동식 저수조를 이용한 훈련을 통해 다가올 봄철 산불 기간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두 사람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데다 받은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에 대해서도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후원사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기아 타이거즈 김종국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24일 배임 수재 등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기각한 겁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받은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에 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기아 타이거즈를 후원하는 커피 업체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감독은 억대 금품을, 장 전 단장은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2022년 6월 김 전 감독이 업체 회장을 만나 선수단 유니폼에 부착하는 견장 광고를 제안했고 한 달 뒤 업체 측은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전 감독에게 수표로 6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이 업체는 2022년 8월 기아 구단과 후원 계약을 맺은 뒤 업체 광고를 유니폼에 붙였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김 전 감독이 장 전 단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은 구속영장 심사 전은 물론 영장 기각 이후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감독님, 업체로부터 돈 받은 사실 있습니까?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을까요?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의료진으로 위장한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한 병원을 급습해 3명을 사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이 지난해 10월과 유사한 테러를 계획했다고 밝혔지만 증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요르단강 서안 제닌의 한 병원, 히잡을 쓴 여성과 의료용 마스크를 쓴 남성들이 한 손엔 장총을 들고 복도를 휘젓고 다닙니다. 의료진으로 위장한 이스라엘 특수부대원들입니다. 대원 일부가 한 병실을 들어갔다 나오자 모두 신속히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하마스 대원으로 지목한 환자들을 사살한 겁니다. قاموا بتصفية الشباب الثلاثي باسل محمد الغزاوي ومحمد جلامني في غرفتهم كانوا نائمين على أسرتهم في الغرفة وقاموا تصفيتهم بدم بارد بمباشرة. 이스라엘군은 숨진 3명 중 1명인 무함마드 잘람네가 해외 하마스 본부와 접촉해왔고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에서 영감을 얻은 테러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에서의 이 같은 암살 작전은 매우 이례적이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날 서안 엘리 지역을 방문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서안에서 제거해야 할 테러리스트가 더 많이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נדמה לי שמאז תחילת השנה
ביתר שאת כמובן מאז תחילת המלחמה, חוסלו כאן בחצי אלף מחבלים, ועוד היד נטויה, כולל עכשיו בג'נין. 그러나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이른바 표적살해라면서 국제사회가 이런 작전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 직원들이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연루됐을 뿐만 아니라 하마스가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구호품까지 빼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Now, Hamas operates out of UNRWA facilities, and it also steals its aid. We know that Hamas uses UNRWA resources for its needs, especially food, humanitarian aid, and fuel.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 지구에서 군대를 철수하거나 팔레스타인 보안사범 수천 명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하마스와 합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서울은 흐리기만 하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어는 비로 인해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도 날은 온화하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비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 제주도에는 밤까지 최고 1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먼지를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울 등 서쪽 지방과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세종과 충남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발령 중입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밤 9시까지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이 단축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됩니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며 추위 걱정은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도, 대전 1.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하늘이 차차 개겠고 한낮에 서울 9도, 부산 14도까지 올라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내일은 남부와 제주도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 동해안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습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데다 국민을 분열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된 이후 여야 입장까지 듣고 오시죠.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태도가 더 한심한 것은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하면은 공정성이 담보되고 또 전례 없던 이런 독소장들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2요구권이 의결됐다는 소식에 유가족들이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어제 오전 9시 반부터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발언을 이어가다가 거부권 행사 소식이 전해지자 이는 유가족을 2번 죽이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질서 유지선을 두고 대기하던 경찰이 이를 제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들은 바닥에 주저앉거나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공천에서 배제될 현역 의원들에겐 이번 설명절이 전혀 달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연휴 전후로 대상자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비후보자 공모 절차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설 연휴 이후 후보자 면접 등 심사 일정을 확정하며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뇌물수수와 성범죄 등으로 형사처벌된 경우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는 도덕성 기준 강화 방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자연스레 면접과 당무감사, 교체 여론조사 등을 모두 합한 현역 의원 컷오프 지수 결과도 연휴 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 7명은 공천에서 아예 배제되고 하위 10%에서 30%는 경선 득표율에서 20%가 깎입니다. 현역 컷오프 지수를 곧 나올 겁니다. 이제 여론조사 끝났으니까 존중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혹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의도되지 않았지만 한 발 먼저 공천 작업에 들어간 민주당은 시기가 더 이릅니다. 사실상 컷오프 가능성이 큰 현역 하위 20% 명단이 다음 달 6일부터 진행되는 종합심사와 결과 발표 전에 개별적으로 통보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설 연휴 전에 공천에서 탈락하는 현역 의원 윤곽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하위 20% 명단에 비명계가 다수 포함된다면 가뜩이나 고조되는 개파 간 신경전에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친문 대 친명으로 격화되는 것을 그분들도 원치 않아 하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빠지는 거는 민주당이 필패하는 길이기 때문에요. 별로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대 양당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은 세계 세력으로 재편된 제3지대로 이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호 3번 효과를 노리고 영입 경쟁이 치열한 만큼 각 세력의 영향력 확대 여부에 변수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윤 의원이 수수한 금품이 6천만 원으로 액수가 크고 당 대표 경선에 미친 영향도 상당하다며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길 가던 남성들에게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흉기 난동범 조선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조선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조선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애인을 감금한 채 성폭행하고 이발기로 머리를 미는 등 가학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대화 도중 느닷없이 손찌검을 시작합니다. 폭행을 당한 여성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계단을 내려갑니다. 피해자 B씨가 26살 남성 A씨의 폭력에 시달린 건 지난해 7월. A씨는 당시 연인이었던 B씨를 오피스텔에 닷새 동안 감금한 채 폭행과 가혹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이발기로 B씨의 머리를 밀고 성폭행과 불법 촬영까지 저질렀습니다.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구조 당시 B씨는 강아지용 울타리 안에 떨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연인 사이에 합의된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내용이 A씨의 진술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B씨가 심리적으로 억눌린 상태에서 A씨의 보복이 두려워 강요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혐의가 모두 인정돼 다행이라면서도 형량이 너무 적다고 토로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뭘 반성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이 사건만 보더라도 너무 약하죠. 처분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만이 범죄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피해자 측은 원하지 않는 가해자의 공탁금까지 유리한 양형 사유에 반영됐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최근 YTN은 청각장애인 커플이 다른 장애인들에게 폭행과 갈취, 성범죄까지 당했다는 사건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지적장애가 있는 남성이 억대 사기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가해자들은 치매를 앓은 남성의 어머니의 재산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전에 사는 A씨는 어머니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갔다가 오랜만에 40대 남동생을 만났습니다. 어수룩한 면이 있었던 동생은 A씨에게 최근 알게 된 3명한테 폭행과 갈취를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신고를 하자 경찰은 동생의 지능검사를 권유했습니다. 지능지수 51에 사회 연령 10살 4개월로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범행을 당하면서도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은 막 소리 지르고 때리고 그래. 욕하고 때리고 목을 줄러 이렇게 발로 차고.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도 알렸는데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가해자들이 A씨 동생 명의로 대출을 강요하고 7천만 원이 넘는 차를 사게 해 가로챈 거로 드러났습니다. 또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개통해 소액 결제를 마구잡이로 했는가 하면 카드를 만들어 명품 가방을 사게 하는 등 1억 원 넘는 금품을 가로챈 거로 나왔습니다. 2023년 1월경부터 한 9개월 정도 가해자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가해자들의 어떤 묵시적인 여러 가지 강요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 1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으신 것을 확인을 했고요. 가해자들은 치매 증상이 있는 A씨의 80대 어머니에게도 접근했습니다. 여자친구인 것처럼 속여 돈을 송금받고 어머니 명의로 고가 휴대전화 세대를 개통하는 등 1,000만 원 넘는 금품을 갈취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사기를 당한 충격에 A씨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기까지 했습니다. 당뇨에 천식에 합병증에 지금 오셨어요. 그 돌아가실 뻔한 거 살려놓은 거예요. 젓가락 공장 밤새 잠 못 자가면서 돈 버는 돈을 노인네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기를 쳐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감금과 폭행,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가해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 시각 세계눈입니다. 안전 불감증으로 위기에 빠진 보잉사가 미국 의회 압박 속에 안전기준 면제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비행 도중 동체에 구멍이 나던 사고의 원인은 볼트 누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보잉사가 신형 기종의 인증을 앞당길 수 있는 주요 안전기준 면제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보잉은 지난해 말 맥스7 기종이 엔진 과열과 결빙 방지 관련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고객에게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 연방항공청에 요청했습니다. 설계 변경 등을 고려해 2026년 5월까지 안전 기준을 면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잉의 철회 결정은 최근 사고 기종에 대한 안전 우려와 이에 따른 의회의 압박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5일 170여 명을 태우고 비행 중이던 알래스카 항공 보잉 737기의 동체에 구멍이 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보잉은 안전기준 면제 요청을 철회하라는 미국 의회의 압박을 받았고 데이브 캘훈 CEO는 결국 이를 수용했습니다. 비상이 걸린 보잉은 최근 일주일에 하루씩 공장 가동을 멈추고 직원들과 함께 문제점을 찾아보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Our customers are counting on us. The flying public is counting on us. We are counting on us first and foremost. I know you guys love this company like I love this company. 이런 가운데 동체에 구멍이 난 사고의 원인은 볼트 누락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항공기의 최종 조립 과정에서 볼트가 누락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교통당국은 이르면 이번 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군 3명이 숨진 친이란 무장 세력의 드론 공격에 어떤 형태로 대응할지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란이 공격자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란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이란과 직접 대화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미 정부 당국자는 친이란 무장단체에 대한 대응을 한 번의 공습으로 끝내지 않을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추가로 보낼 수 있도록 일본에서 포탄을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중단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영국은 최근 자국군이 일본 방산업체 고마스가 만든 155mm 포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일본 측에 공식 제안을 하기 전에 여러 제조업체가 만든 대포와 포탄 간의 호환성이 부족한 문제로 결국 계획을 포기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피겨스타 카밀라 발리에바의 도핑을 인정하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과 중징계가 나오자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징계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박탈당한 러시아 스포츠계뿐 아니라 정치, 외교계도 일제히 성토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가중된 러시아와 서방 간의 갈등이 이번 도핑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러시아 측의 시각입니다. 호주 시드니항에서 수영을 하던 한 여성이 상어의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9살의 로렌 오닐은 현지 시간 29일 해질 무렵 시드니 엘리자베스에서 수영을 하던 중 상어에게 다리를 물렸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오닐은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이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 이었습니다. (2024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전국 35개 대학교 중 34곳이 지방대학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이 전국 190개 4년제 대학 4,889개 학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35개 대학교 163개 학과에서 경쟁률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인 경기도 대학은 한 곳에 그쳤지만 광주 6곳, 충남 5곳 등 지방 소재 대학이 34곳으로 전체 미달률의 97%를 차지했습니다. 정부가 첨단 산업 인재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스마트 모빌리티, AI 융합대학 등 첨단 분야 학과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대학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전국 국공사립 4년제 대학 135곳의 총장을 설문조사 결과 유학생 유치와 교육에 관심이 있다는 답이 전년도 34.7%에서 올해 54.8%로 2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1인 가구가 늘면서 편의점 매출 비중 역시 빠르게 늘어나는 등 유통업계 전반의 변화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유통업체 매출액은 177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3% 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온라인 부문의 성장세입니다. 지난해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액은 1년 전보다 9%나 성장한 89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주요 유통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기며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업체를 사상 처음으로 앞지른 겁니다. 소비자들이 최근 몇 년 오프라인 매장을 좀 찾았었는데요. 작년 한 해의 경우는 다시 이제 온라인 구매의 편리성으로 인해서 온라인 구매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온라인 쇼핑이 낯설었던 노년층도 새벽 배송 같은 편리한 서비스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이런 흐름은 더욱 빨라질 거로 보입니다. 오프라인 업계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편의점 매출 비중이 백화점을 위협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1인 가구는 도심의 교통 편리한 곳에 살기 때문에 거주 공간도 좁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접근성이 좋은 그러한 유통업체에서 구매하는 형태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단순히 쇼핑만이 아닌 소비자들이 여유롭게 머물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엔데믹을 잇따라 거치며 소비 변화 흐름이 더욱 빨라진 가운데 생존을 위한 유통업계의 전략에도 변화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경찰이 내일부터 이륜차와 화물차의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경찰청은 배달 수요가 늘고 설 명절과 학교 졸업식이 이어져 이륜차와 화물차 교통량이 늘고 있다며 교통안전 위협 행위에 대해 서울시 등과 합동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은 번호판을 일부러 가리거나 난폭 운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적재함 등을 개조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춰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숨은 공유재산 8천억 원 정도를 찾아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공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여 모두 3만 1천여 건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굴한 공유재산은 개별 공시지가로 8,200억 원 정도로 실거래가 등으로 치면 많게는 4조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또 골프장과 리조트 등이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 165건을 확인하고 3억 8천만 원의 변상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공유재산 전담 공무원 확충과 관련 예산 확보 등 4가지 개선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제주도에는 밤까지 최고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어는 비로 인해 도로 살얼음이 발생하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먼지를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현재 대기가 정체되면서 서울 등 서쪽 지방과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세종과 충남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발령 중입니다. 오늘 아침은 대부분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5도, 대구 4.6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낮에도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높아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1도, 부산 1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은 영동과 남부지방에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리겠고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